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내는 영상은 여러분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업소 운영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보셔야 됩니다. 업소 운영이 잘 안 될수록 보셔야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제가 하는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시간 내서 꼭 듣고 내용을 숙지하셔서 고객과 상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셀제일고 완미당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어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몇 달 전 텍사스 주 오스틴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매우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다. 세계 야생생물기금이 두 대학교와 공동 연구한 결과 지구상의 모든 야생식물이 1970년에서 2010년 사이에 평균 52%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너무 심각하군 이라고 생각하며 신문을 넘겼다. 그런데 샌디에이고에 도착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갑작스레 너무 놀랐던 것이다. 잠깐만, 아까 읽은 기사는 불과 40년 만에 지구에서 야생동물이 52%나 감소했단 말인가? 그게 대체 가능한 일일까? 라고 이제 갑자기 떠오른 거죠. 나는 두 가지에 크게 놀랐다. 일단 기사를 읽었을 때 내 최초의 반응을 믿기 힘들었다. 그것은 기껏해야 심드렁한 반응이었고 나쁘게 보자면 무감각한 상태였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통계 폭탄에 너무 압도당한 나머지 무감각해지기 쉽고 또 그러고픈 유혹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기사 내용 자체에 놀랐다. 우리는 40년 만에 지구상 생명체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연구를 더 찾아보았다. 당연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계 야생생물 연구는 3,706종의 다양한 야생동물 14,152마리를 모집단으로 조사했다. 담수 근처에 서식하는 동물 개체군은 오염 상태가 더욱 심각하여 81%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것은 야생동물이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하천과 강에서 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밭에 살충제를 뿌리고 비가 내리면 그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든다. 꿀벌도 점차 사라져서 과수를 수정시킬 수 없다. 과일이 자라지 않으니 전체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이는 비단 동물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환경오염은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야생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오염물질이 인간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과되지 않은 물을 마시면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일찍 죽고 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식수를 여과해도 독성 노출이 줄어들 뿐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동물보다 약간 더 운이 좋을 뿐입니다. 실제로 독성 물질은 우리 체내에 축적되어 지난 30년간 각종 자가면역 질환을 믿기 힘들 만큼 증가시켰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2017년에 남성 생식력에 관한 연구 185건을 검토한 결과 197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남성 정자수가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정자수를 평생에 걸쳐 남성의 건강을 알려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정자수의 감소가 전반적인 발병률과 사망률, 즉 질병에 걸리고 일찍 사망하는 비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과학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일 1인당 250파운드 약
113kg에 해당하는 독성 화학물질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도 안 빠지고 일주일 내내 일어납니다. 중국은 전국 호수와 강의 70%가 오염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75%에서 산업 폐기물이 바로 배출됩니다. 미국의 상황도 나을 게 없습니다. 미국 전체 수로의 40%가 수영이나 낚시를 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꽤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당면한 미래의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태는 기후변화와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하는 정보들은 대체로 피부로 와닿지 않아 무감각하게 흘려듣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잠시만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의학저널 랜시스는 기후변화가 21세기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인류의 환경 오염 습관은 우리의 폐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고 곧 살펴볼 것처럼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2. UN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의 최신 보고서는 식량과 담수 부족 확대, 극단적인 기상현상,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지구 곳곳의 인간 거주 가능 지역 축소에 따른 인류의 집단 이동, 분쟁, 유혈 사태 등을 기후변화와 연결짓는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식량이 부족해지면,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식단에서 항산화 물질이 결핍될 것이다.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은 염증에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을 하는 만큼 두 가지가 결핍되면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진화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혈액 뇌 장벽 손상이 발생하고 뇌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3. 미국 과학진흥협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인구에게 극도로 위험한 피해를 입히는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폭풍이나 홍수가 물에 잠긴 건물의 곰팡이 번식부터 식수 공급원의 오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기타 정신건강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지속적인 여파를 미친다라고 지적한다. 곰팡이가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4. 영국 의학저널은 기후변화는 비상사태다. 개인, 지역, 국가적 차원이나 개인 정치, 재정적 차원 등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한다. 기후변화의 위협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이른 나이에 죽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세대보다 어린 아이들이 더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노출된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이른 나이에 아프고 더 이른 나이에 질병을 진단받고 더 이른 나이에 죽어갈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는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 역시 급속도로 변화하며 우리의 신체와 두뇌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의사는 오늘날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은 독성물질이 축적되어 10년 전에 가능했던 치료법이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 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몸에 더 많은 네오 에피토프가 생성되고 더 많은 면역 반응과 더 많은 부수적 손상, 더 심각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국 환경실무그룹은 오래전에 여러 군데 실험실에서 별도 테스트를 실시하여 미국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제대혈에 평균 200가지의 산업독성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들어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제대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분만한 다음 산모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에서 얻은 혈액인데 그 속에 약 200가지 산업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해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아기들의 제대열에는 살충제, 소비재 성분, 석탄, 가솔린, 쓰레기를 소각한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체 구조상 특히 유아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양의 독성 물질입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훗날 유아의 혈류로 침투하여 뇌발달과 내분비 호르몬 발달을 동시에 저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실무그룹이 제대열 연구를 실시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멕시코시티 아이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검사한 모든 아이가 뇌 베타 아밀로이드 반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벌써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발생해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반점은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이들만 검사했지만 같은 도시에 사는 4천만 명의 주민 모두가 유독성 대기에 오염되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데일 브래드슨 박사는 2016년 연구에서 유독성 대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흡입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흡입해갖고 알츠하이머가 걸린다는 겁니다. 치매예요, 치매. 대기 오염 물질은 폐 안으로 들어가 곧장 혈류로 침투하여 뇌로 직행합니다. 뇌로.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염증, 부수적 손상, 항체 손상, 조직 파괴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치매로 발전합니다. 충격적이죠? 나도 그렇습니다. 죄책감이 든다고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일단 몸에서 어떻게 독소를 처리하고 축적하는지를 이해하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꾸준히 안타만 쳐도 야구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염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홈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환경 독소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아이들은 매일같이 우리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수준으로 축적된 독성 물질에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독소를 피하고 필요하면 체내 시스템을 해독하여 불난데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루도 빠짐없이 독성 물질에 노출됩니다. 독소는 호흡하는 대기 중에도 있고 먹는 음식에 있어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이 채워지는 유리잔 같은 독소 노출을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물이 절반쯤 찬 유리잔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잔에 계속 물을 부으면 결국 물이 넘치게 됩니다. 유리잔이 가득 차기 전에 몸에서 자체적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독소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잔이 완전히 채워져 물이 사방으로 넘친다면 우리 몸의 해독 메커니즘이 압도당하여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자연적인 해독 메커니즘이 압도당하면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여 남은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환경 독소가 이제 체내의 내독소로 변합니다. 내독소도 혈류를 타고 순환하여 제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행히 몸에서 독소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이 자연적으로 작용해 제거하지 못한 독소는 수단계에서 내보내집니다. 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한 곳에 저장되는데, 잘 들으세요. 흔히 지방세포에 저장됩니다. 지방세포 안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엽제 환자들은 수십 년 전 월남전에서 이미 DDT라는 독소 화학물질을 마시고 피부를 통해 스며들고 이것이 전부 지방세포에 저장됐다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고엽제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고엽제는 피부에서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뇌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전합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데 대신 한 곳에 저장하는데 지방세포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부 주변에 군살이 생기는데 중금속 같은 독소는 뼛속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중금속은 뼛속으로도 들어갑니다. 독소가 뇌에 도달하면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폐증 및
발달장애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2014년 미국 어린이의 68명 중 1명꼴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폐증입니다. 1980년 치료를 시작하던 때 자폐증 유병률을 대략 1만 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마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스테파니 세네프 교수는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글리포세이트 노출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살충제는 아까 이야기한 DDT 같은 것입니다. 현재의 속도대로면 2025년에는 2명 중 1명 어린이가 자폐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걱정입니다. 근데 이 살충제가 엄청나게 농사 지을 때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몸의 해독 시스템을 혹사시키는 유독성 식품과 요새 내가 계속 식품 속에 있는 첨가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식품 그런 거 천연식품 아니면 이제는 먹지 마세요. 화학적 독소 때문에 오늘날 자폐증 발병률이 그토록 높은 것일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인의 뇌 역시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에 사과를 1개씩만 먹어도 의사와 멀어진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사과에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보다 더 많은 살충제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조셉 피조르누 박사는 저서 독소 솔루션에서 미국에서 재배된 사과의 80%에 디페닐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묻어있고 살충제 성분입니다.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으로 분해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암을 이제 유발하는 거죠. 니트로사민의 증가는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의 발병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과가 우리 모두한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독특하고 뚜렷이 구별되는 개인이듯이 신체의 인계점이 제각기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 요소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해독을 더 잘합니다. 그들은 몸의 해독 능력을 혹사시키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또 매일같이 몸이 민감한 식품에 가공식품에 노출되다 보니 각자가 가진 유리잔의 크기에 상관없이 물이 넘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성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간의 해독 경로를 2단계 해독이라고 부릅니다. 2단계 해독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셀젤 한증과 완미당 복용뿐입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셀젤 한증을 하면은 발암물질, 화학물질, 중금속, 노폐물이 전부 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세포에 있는 것들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들로 인하여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염증을 제거하는 것은 완미당 뿐입니다. 그러니까 셀젤 한증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완미당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는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합시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성 식품을 제거하고 식단도 변경하면 그동안 체내에 축적된 강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젤 한증과 완미당 복용과 동시에 식단을 빨리 옛날에 못 살 때의 천연 식단으로 돌려놓으세요. 이것을 낮추는 것은 다음번 독소 노출에 더 잘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식품 과민성 같은 미약한 독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임계점이 하루에 20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100개 독소의 폭격을 받는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유독성 물질이 압도될 것이고 저마다 가장 취약한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노출되는 독소를 80개 줄인다면 나머지 20개는 몸에서 수월하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목표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보다 더 많은 독소에 노출되는 적자 상태를 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이라든지 수은, 폴리염합 비페닐 등 아직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프로그램의 주요한 장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상식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먹어서 뭔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셀젤 한증과 완미당 복용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오늘부터 우리 지사장들, 업체의 원장님들, 고객들에게 설명해서 사서 드시도록, 또 셀젤 한증은 지사에서 하더라도 완미당은 판매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하루에 3번, 그러다가 2번, 1번, 줄이다 다시 또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접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암 환자가 해독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알고 나서 흥분합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여 인터넷에서 해독 전문가가 제시한 또 동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는 자신의 생체 지표를 확인하여 자신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독소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뭐 3주간 4주간 해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따르면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걸로는 해독 프로그램이 이 세상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이 백날 해봐야 6개월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요법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시적인 치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부탁하는 게 셀젤 한증과 그리고 비만자들은 반드시 저지방세포 저장된 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복부만이라도 셀젤로 비만을 제거를 해버려야 합니다. 지방세포 제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완미당을 꾸준히 복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 우리 지사장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도 내일 아침에 보낼 예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21세기 지나가면 갈수록,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환경 독소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끝없는 화학물질과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나타나는 살충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라든지 또 식단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에 의한 중독 현상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주기적으로 주 3회, 주 3회는 셀젤 전신 한증을 하는 겁니다. 지사에 찾아가서 전신 한증을 해주시고 완미당을 계속 복용하시고 비만자는 복부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복부는. 그래서 지사나 원장들 찾아가서 복부에 셀젤 바르고 마사지하고 한 30분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열을 가해 주시면은 지방세포는 바로 제거가 됩니다.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건강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은 원장 경영하는 사장 또는 지사장뿐 아니라 모든 업소의 책임자들은 본인부터 하세요. 본인부터. 그리고 나서 그 경험담을 고객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잘 설득이 되고 또 많은 고객들이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